로보택시가 지금 현재 이름으로 사이버 캡, 기존에 이제 사이버 트럭에서 사이버 캡해서 이제 택시로 이렇게 명칭이 돼서 나왔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로보밴 20인이 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이 실제 물도 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자율주행 단계에서 5단계를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석에 핸들이 없고 브레이크 페달이 없고 그냥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좌석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글의 웨이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핸들이나 이런 것도 브레이크 페달이 다 장착돼 있는 상태고, 중국의 바이두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단계, 무인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볼 수 있고, 5단계는 그런 장치들이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테슬라가 오늘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뭐 2026년이나 2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 테슬라 자동차에서 FSD라고 하는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아마 지금 사이버 캡이나 사이버 밴에도 전부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구글의 웨이모나 이런 뭐 중국의 바이두 이런 그 자율주행 차보다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그 발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술이 그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뭐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도 그 4단계에 있는 뭐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 차들도 보면은 좀 핸들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이 테슬라는 그런 걸 자체를 다 없애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인공지능화 시켜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승객을 데려다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목표니까, 그런 거로 봐서도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되게 주가도 그렇고 반응은 되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떤 제품을 런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주주들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도 그렇습니다만 뭘 이렇게 딱 우리는 이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오는 텀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사이버 캡 내지는 이제 사이버 밴 20인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출시되는 거는 2026년, 27년도에 이제 출시한다고 그러니까 네. 뭐 그게 1년, 2년 정도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핸들 없는 5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벤트 같은 느낌? 예. 물론 뭐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주주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 것에 약간 좀 회의적이지 않나. 너무 느리다. 느리다. 네. 빨리 이거를 나왔으면 빨리 판매도 하고, 그러면 이거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주식이 쫙 올라갈 텐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언제 뭐 한 2, 3년 후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네.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지 않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2009년서부터 출발을 해서 상용화 시킨 게 불과 2년 정도밖에는 안 됐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가 나오면서 오토 파일럿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의 어떤 이 시초 단계서부터 시작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그거를 지금의 그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로보택시에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이게 최단 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앞에 현재 도로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데이터가 있으면 사전에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누가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사실 테슬라가 기존의 테슬라 차에서 얻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보된 그런 그 로보택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영 중인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뭐 중국은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아주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네.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행하자 그러면 뭐 거의 뭐 총알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이두 같은 경우도 이제 우한이 한 인구수만 따지면 한 1,2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네. 굉장히 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자율주행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로보택시를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 들어간 개발 비용이나 연구 비용 대비해서 사실은 이 택시 비용을 받아서 세이브를 시킨다는 건 사실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적자를 감안하고 향후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두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정도 되면은 뭐 흑자로 전환된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제 인구수가 워낙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흑자로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법적인 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미국도 미국이지만 아마 중국도 자율주행 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현재 바이두의 기술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 이 차량이 있고 자율주행의 플랫폼이 있습니다만 이 플랫폼에 들어가는 데이터량이 네. 그리고 승객 수만 보더라도 워낙 차량 수도 많고 승객 수도 많고 주행 시간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얼마만큼 누적돼 있느냐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쓸 수 있느냐가 사실 성공의 여부인데 네. 바이두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재까지는 한 1,000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고 뭐 사고가 난 거는 우리가 좀 정보로서 이렇게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사고가 있기도 할 거예요. 뭐 그렇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얻어내는 이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바이두도 미국의 그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아니면 GM 크루즈라든지 이런 회사에 견주어서 절대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좀 선두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순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바이두에서 택시 비용을 따져 보면 일반 택시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 승객 요금을 책정을 해서 네.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중국은 사람 수가 많잖아요. 네, 네. 뭐 경제 규모 자체가 네. 택시 타는 사람들 많을 거니까. 그래서 잘 중국도 아마 바이두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들도 좀 이 자율주행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축적하고 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고 이거를 개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완성하는 단계까지의 비용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의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투자를 적은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돈을 벌겠다. 이런 걸로 접근을 해버리면 가기도 전에 망한 상황이 생겨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자율주행에 시도했다가 없어지는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아요.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뭐 사실 우버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 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상품을 사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 자본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걸 네. 시작하려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구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지 사실은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이 기본이긴 합니다. 어쨌든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됐을 때 좀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타고
뭔가 이동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의 목적이 원활해지고 굳이 내가 피곤하더라도 운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동성의 편리성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차 안에서 어떤 사물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큰 공장에서는 셔틀 버스로도 활용을 한다든지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더라도 이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있다면 그런 요소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도 사실은 자동차 공장만 가더라도 그 사람이 없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철판을 갖고 와서 도어를 프레스로 눌러서 성형을 하고 용접을 하는 데까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옮기는 것까지도 로봇가 다 옮기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네. 많이 좀 활용이 될 것 같고 뭐 항만 같은데 이렇게 고정으로 움직이는 쪽에는 굉장히 좀 많이 활용도가 굉장히 그런 기술들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네.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죠.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는 조금 그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동차 제작사가 있고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플랫폼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는 기존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단계 정도 와 있는데 이게 상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차 제작사가 사실은 이게 그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까지 만들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제작부터 플랫폼까지 만들었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GM 같은 경우도 물론 뭐 GM의 크루즈 시스템이 그 GM에서 만들어서 크루즈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자동차 제작사와 플랫폼이 결합된 형태로 자율주행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화시켜서 차를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그 선택의 폭이 작다라는 거고 실제 이거를 고객한테 돈을 주고 팔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차량 가격 플러스 플랫폼 가격으로 따지면 중형차 정도가 뭐 1억 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네. 소비자가 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돈을 좀 벌어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 택시를 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이 로봇 택시라고만 정의돼 있지만 아마 B2B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을 싣고 나는 거잖아요. 큰 공장에서는 그 안에 직원들을 옮긴다든지 뭐 네네. 이럴 때도 전부 무인 택시가 됐든 무인 뭐 밴이 됐든 이런 형태로 B2B까지도 아마 확장이 돼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비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로봇 택시라고 정의를 내린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 안전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그 뭐 어떤 가격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확장성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이제 이게 자율주행 택시 같은 이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그 이 어떤 사물의 감지라든지 사람의 감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 감지를 해야 제어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세스가 그래요. 네. 입력하고 제어하고 출력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나타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여기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된 대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악셀 페달을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가지 않으면 감지했는데 제동이 늦었다 그러면 사람이 그쵸. 상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통신과의 관계 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물론 뭐 이 인공지능화된 교통 체계가 있습니다. ITS라고 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런 도로 체계에서 실시간 도로 상황까지도 이 차의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차에 대한 정보들도 모든 데이터를 집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걸 상용화시키기까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뭐 조그만 회사들이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웨이모도 일부 주에서만 지금 상용화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뭐 일부 주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먼저 번에도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그 GM의 크루즈가 2차 사고로 이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1차는 다른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걸 발견 못하고 네. 이제 가서 이제 사고가 났던 그 이제 중단을 시켰던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가혹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생긴 게 데이터로서 데이터가 또 게더링이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편한 네.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샘플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이 자율주행 플랫폼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이제 이 법적인 문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네. 얼마만큼 풀어줘야지만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뭐 좀 확장성을 높여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법 자체를 너무 이렇게 가둬놓게 되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시범 구역도 좀 넓혀주고 또는 이제 샘플로 지금 뭐 이 스마트 시티 같은 데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 도로상에 나왔을 때 환경이 많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환경적으로 준비가 좀 안 돼 있고 법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런 그 조그만 스타트업 같은 데들은 뭐 사실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자율주행에 관련된 뭐 소넷이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들은 그 이 스타트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전향적으로 우리도 좀 많이 좀 풀어서 좀 활성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버스나 택시 이런 거에만 자율주행 기술이 좀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디까지 실현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일단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오퍼레이터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도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물론 루트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배, 기차 뭐 이런 부분에도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면 자율주행이 비록 도로 위를 다니는 그런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운송 수단에까지도 다 들어갈 것이다. 뭐 건설하고 있는 중장비 그것도 뭐 사람이 필요 없이 뭐 일부 면적을 딱 프로그래밍해서 딱 요 면적만 작업해서 두께는 얼마만큼 파서 어디다 옮기십시오라고 프로그램만 딱 해주면 네네. 사람 없이 다 그런 이동할 수 있거나 그런 운송 장비나 이런 부분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활용성이 좀 크다. 사업 범위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